가증스럽게 놀아대는 간악한 쪽발이들, 아직 정신을 덜 차리고 못되게 나오는 일본 놈들에게 오만 망잔 아베는 나는 요소를 늘어놓았다. 파렴치하고 쪽발이 외놈, 완전 사이다 발언들입니다. 물론 나쁜 놈들이긴 한데 과거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길래 나라를 빼앗겼을까요? 염상섭의 만세전 시작합니다. 때는 3.1운동이 있기 한 해 전입니다. 동경 W대학 문과에 다니는 이위나는 시험 기간 중 아내가 해산 후유증으로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반응이 남다릅니다. 장사 지낼 사람 없어서 시험 보는 사람들어 오라가라 하는 거야? 속으로 살짝 욱하기도 하고 함께 보내온 학비며 노잣돈을 보니 반갑기도 합니다. 사실 사랑 없이 한 결혼이고 나이도 젊고 하니 아내가 죽어간다고 해도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시험 연기 요청을 한 후에 경성까지 여행을 위해 쇼핑을 하고 이발을 합니다. 7년을 부부로 보낸 아내가 죽는다는데도 이렇게 무사태평한 자신에게 자문도 해봅니다. 딴 여자 때문인가? 요즘 작업 걸고 있는 정자, 일본말로는 시즈코가 떠오릅니다. 그러면서도 경성으로 가고 있는 건 남편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인가? Not cool. 그러다가 무작정 시즈코를 만나러 단골 카페로 갑니다. 아내에게 주려고 산 목도리를 시즈코에게 주고 술을 먹다가 동경역으로 가 기차를 탑니다. 중간에 고베에 들러 전부터 알고 지낸 음악학교 다니는 친구를 만나기도 합니다. 다음날 저녁 연락선을 타기 위해 시모노세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인버넷을 입은 형사가 대합실에서부터 추근덕댑니다. 국적은 어디냐, 고향은, 나이, 학교, 무슨 일로 어디까지 가냐 등등. 간신히 둘러대고 배에 탔는데 거기 목욕탕 안에서 일본인들 몇몇이서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조선 사람들을 요보라고 부르며 꼭 미개인 것 같다며 깔깔댑니다. 또 조선인들을 꼬드겨 직업 소개소 등에 팔아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자랑질 해댑니다. 이나 역시 우국지사는 아니지만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힙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오히려 조선 사람들을 자극시켜주는 좋은 원동력이 될 거라며 이런 상황을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 사람이 백인 친구들과 어울려 동양인들 인종차별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내가 봐도 쟤네는 좀 그래, 좀 변해야 돼, 뭐 이런 멋같은 뉘앙스입니다. 목욕탕을 나오는데 일본 앞자미 노릇하는 조선인 형사가 경찰서로 가자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밖에서 그의 상관으로 보이는 이들과 함께 가방을 샅샅이 뒤지고 몇몇 서류까지 빼앗습니다. 그리고는 배가 떠날 때가 되어서야 보내주고 이인하는 간신히 부산행 배에 타게 됩니다. 더럽고 사람 많은 3등실에서 간신히 버티고 부산에 도착하지만 또다시 형사들이 검문이 시작됩니다. 도대체 몇 번을 처해야 되는지. 하지만 이번엔 경찰서에 가서 검문을 받는지라 다소곳이 사람 좋은 미소를 보이며 고분고분 검문을 받고 풀려납니다. 조선 제1의 항구라 불리는 부산 시내를 둘러봅니다. 모든 건물들은 일본식 신식 건물들로 바뀌고 거리 곳곳에 전등이며 전차, 요리집, 기생집 등 세상이 변해 있습니다. 여기 살던 조선인들은 너무도 변해버린 편리한 세상에 취해 있다가 어느덧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이며 집 등을 일본 놈들에게 뺏기게 된 것입니다. 집어넣게 못 준다고 또 요정에 들려 기생 너댓과 함께 식사를 하고 거기서 조선인은 억만금을 준데도 하기 싫다는 혼혈인 기생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후 추근덕대는 형사를 뿌리치고 경성행 기차에 오릅니다. 서울로 가던 중 김천역에서 마중 나와 있는 큰형님을 보고 일단 내립니다. 형님은 소학교 교사이고 아버지가 정계 쪽으로 나가보겠다고 재산 탕진하는 와중에도 알뜰히 돈을 모아 학비를 대주고 있는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꼰대 스타일로 문학 전공하면 멋에 써먹느냐며
아직도 이인아의 전공에 대해 불만이십니다. 역에서 검문하려는 헌병을 소학교 교사인 형님 덕에 가볍게 통과하고 형님네 집으로 갑니다. 형수와 인사하는데 작은 형수가 생겼다며 둘째 부인을 소개해줍니다. 형수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없어 마침 알고 지내던 최참복네가 망해서 그 집 딸을 데려와 세컨드로 앉혔다고 합니다. 단지 죽은 후에 제사 지내줄 아들 하나 보려고 이따위 짓거리를 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인아는 약간의 언쟁을 형님과 벌입니다. 그리고 총독부에서 공동묘지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형님은 공동묘지에는 조상을 매실 수가 없다는 입장이고, 이인아는 사는 것도 어렵고 힘든 세상인데 어디에 묻히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는 입장입니다. 뻘쭘함을 뒤로하고 경성행 기차를 타기 위해 정거장으로 나갑니다. 거기서 형님과 잘 아는 친절한 일본 영무원을 만나는데 어찌 생각해보면 조선인보다 일본인이 더 친절한 것 같습니다. 특히 조선인 순사, 조선인 헌병 보조원들이 같은 조선인들에게 더 집요하고 지독하게 구는 현실이 화가 나면서도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암튼 다시 기차를 타고 경성으로 가던 중 한 무리 사람들을 만나고 옛날 자신의 집에 자주 드나들던 기미간이 생각납니다. 어릴 적 기억 속에는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돈을 못 내서 일본 순사가 찾아왔는데도 내가 누군 줄 아느냐며 큰소리치고 먼저 앞장서서 경찰서로 끌려가는, 너그 서장 남천동 살지? 예? 내가 임마 너그 서장이라 임마. 뭐 딱 요런 스타일입니다. 그 후로는 양복에 첩질에 시골에 학교도 세워 교장 노릇도 하고 정미소도 한다고 하고 한마디로 양아치 사기꾼입니다. 혼자 속으로 웃다가 대전에 정치합니다. 대전역 근처에서 열차 청소가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결박지은 범인 너댓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중 여자 하나는 젖먹이 아기까지 등쳐업고 있습니다. 갑자기 처량한 마음에 주위를 둘러보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잔뜩 주눅이 든 멍한 모습이거나 비굴한 듯한 천한 우습이나 해해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게 사는 꼴인가? 무덤이다. 공동묘지. 공동묘지 속에서 살면서 죽어서 공동묘지 갈까봐 걱정하는 불쌍한 백성들. 혼자서 탄식해봅니다. 마침내 경성집에 도착하니 아버지, 어머니, 누이 둘, 형님 내외 등 온 가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수 상태인 아내는 남편 왔다는 소리에 슬며시 눈을 떠 남편을 바라봅니다. 자기는 곧 죽으니 자식만큼은 잘 보살펴달라며 소리낼 기운도 없어 눈물만 흘립니다. 뭔 말을 해야 할지 짠한 마음에 안방으로 건너가 버립니다. 언제 왔는지 기미간이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는 그간의 병세의 경과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양이를 찾아가 보는 게 낫지 않냐는 물음에 아버지는 역정을 내며 양이가 뭘 할 줄 아냐며 죽여도 내가 죽인다며 한의를 고집합니다. 아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도 않고 넘어가 버립니다. 기미간은 얼마 전부터 집이 망해서 아버지에게 빌부터 산다는데 이 인간이 뭔 구라를 쳤는지 아버지는 그를 철석같이 믿고 언제나 겸상하고 함께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술이 취해 들어오십니다. 형님한테 듣자니 동우회라는 단체에 들어 활동을 하고 총독이나 정무총감하고 막역한 사이라고 구라치는 기미간의 연줄로 어떻게든 중추원 부찬이 자리라도 얻어보려고 애쓰는 거랍니다. 아버지께 그런 사기꾼과 어울리지 마시라고 해도 전혀 듣지를 않나 봅니다. 사실 동우회라는 단체 역시 바둑, 장기 등으로 세월을 보내고 저녁이면 술이나 마시는 게 다고 유일한 사업이라고 해봐야 기생 연주의 후원이나 호상 차지나 하는 것입니다. 며칠을 가족 친척들과 술이나 마시며 지내던 중 기미간이 소개한 의원의 약을 먹고 이틀 만에 아내는 숨을 거둡니다. 이인아가 13, 아내가 15에 결혼해서 사실 몇 달 안 살고 남편은 일본으로 건너갔고 10년 동안을 시집살이를 해온 터라서 어머니는 누구보다 많이 슬퍼하고 울고 계십니다. 이인아는 가족들이 만류해도 극구 3일장을 한 후에
공동묘지에 묻게 합니다. 그리고 초상 내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이인아를 두고 아내쪽 식구들은 뒷담화를 하고 씹어댑니다. 장례 후에 양육비, 교육비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아기를 큰형님에게 맡기기로 합의합니다. 그리고 짐 정리를 하던 중 초상 중에 받은 시집고의 편지를 제대로 보게 됩니다. 그녀는 카페 여종업원 일은 관두고 교토 고모집에 돌아가서 대학에 진학하겠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아내의 죽음으로 결국에는 아이도 감당해야 되고 당장 졸업 후 혼자는 어려우니 재혼도 해야 됩니다. 누가 선뜻 결혼에 응해줄 것인지 시집고? 보수적인 집안 사람들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저런 생각들로 복잡한 심정에 다음날 시집고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시집고의 새로운 길을 축하하며 자신 또한 공동묘지와도 같은 조선, 소학교 선생이 칼을 차고 다니는 이런 나라의 백성으로서 좀 더 노력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애둘려 시집고와의 관계를 청산합니다. 이후 동경으로 돌아가기 위해 서울역으로 갑니다. 배웅 나온 가족들 중 큰형님은 내년 봄에 나오면 다시 세장가 가야 되지 않겠니? 뜬금없는 질문에 겨우 무덤 속에서 빠져나왔는데요. 따뜻한 봄이나 만나서 별장이나 하나 장만하고 거들먹거릴 때가 되거든요. 하고 웃어버립니다. 영화로 치면 로드무비, 어려운 말로 하면 여로형 원점 회귀 구조의 소설입니다. 즉 주인공 이인아가 아내가 위독하다는 정보를 받고 동경에서부터 고베, 시모노세키, 부산, 김천, 대전, 서울, 동경으로 이어지는 긴 여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인아의 시점에서 다양한 인물들과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당시 조선사의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대학생으로 별 문제없이 지내오던 그가 조선에 오면서부터 온갖 형사들이 검문과 감시를 받고 무지한 조선인이라는 차별과 혐오, 무자비한 수탈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작 조선인들은 일본인 끈아풀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지를 인식조차 못한 채 구태의연한 가족제도, 장례제도 따위나 신경 쓰는 모습이 정말 가망없는 나라라고 인식될 만합니다. 그렇다고 좀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들 역시 이인아처럼 자조적이고 냉소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그저 난 모르겠고 하는 식으로 현실을 도피하려고만 합니다. 이 소설은 1922년부터 23년까지 연재된 염상섭의 중편소설로 원래 제목은 묘지였다가 24년에 만세전으로 바뀌어 완결됩니다. 3.1운동 한해전을 배경으로 한 지식인 청년의 눈을 통해 조선사회를 사실적으로 나타내며 자아 비판과 함께 민족의 각성을 피력한 작품입니다. 여러형 소설로 사실적으로 당시 시대상을 나타냈고 그로 인해 더 흥미롭게 본 소설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